일단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고 간단하게 강의라기 하긴 그렇고 함께 좀 그 세금이 뭔가라는 걸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책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2005년도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법시험 시절 때 사법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한 13년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저는 뭐 이제 법무관도 군 법무관도 좀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당에 이제 들어와서 홍종학 지금 장관, 중소벤처부 장관 하시는 홍종학 장관 보좌관을 좀 했었고요. 그 전에는 잠깐 시민사회단체 좀 일 좀 하면서 변호사 일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당에서 세제를 좀 맡아서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는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정책위원회에 이제 세제 담당 전문위원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그러니까 촛불 시민이 만들어 주신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국정기획 자문이라고 하는 이제 인수위격이라고 하시는 데로 가서 또 세제 분야를 하고 그러니까 세제 분야 이제 공약들을 이제 국정과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한 3달 정도 하고, 이제 뭐 운이 좋아서 그 기획재정부의 지금 부총리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세금을 이제 계속 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또 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의원 이제 보좌관 시절부터 이제 쭉 세금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안 발의도 이제 그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돕고, 또 몇 가지 이제 좀 아이디어가 좀 구체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책에 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뭐 광화문이나 뭐 이태원이나 이제 홍대나 뭐 이쪽 신촌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지는 강남역 이런 데서 쭉 좀 유행인 이제 좀 수제 맥주 붐이 좀 불게 하는데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바꿔서 기여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쭉 이제 그런 이제 세제 정책을 좀 다루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100% 세제만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그간에 좀 지식이 좀 아깝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더 크게 좀 지금은 이제 세제 정책보다 오히려 좀 경제 정책 전반을 좀 보면서 또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지금 뭐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제 매일매일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접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당과 또 정부와 이제 청와대 사이에 여러 가지 정보가 좀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제만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사실은 이 지식을 좀 계속 죽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작년 8월에 자리를 좀 옮겨갖고 여기 지금 제가 자리에 있는데요. 좀 책으로 뭐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국민들께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뭘까? 또 한편으로는 그 세금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뭘까? 사실 세금 정책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은 사실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 뭐 식사를 하실 때 내는 부가세라든지, 뭐 술을 드실 때 내는 뭐 주세라든지, 또는 이제 연말정산하시거나 뭐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부분은 법인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바라봐야 될 건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세금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서 사실은 세금에 둘러싼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PPT를 좀 돌리기 전에 앞서서 사실 이 책이 이제 아까 이제 절세 코너에 이제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좀 있으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뭐 저자들의 노력과 함께 또 여러분들 이제 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1쇄를 다 팔고 한 달 정도 만에 다 팔고 이제 지금 한 3,000부 정도는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았고 이제 2쇄를 이제 빨리 팔아갖고 우리 연말까지 10,000부를 넘기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 세금을 통해 갖고 어떻게 사회를 좀 바꿔야 될 것인가라는 데 관심을 좀 더 가지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책이 아마 국내에서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좀 쉽게 좀 대중 친화적으로 좀 쓴 책은 아마 이번이 아마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깊은 뭐 이렇게 세금 세법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엄밀히 전문가들의 영역이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논쟁, 여러 가지 세금을 둘러싼 논쟁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책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했고요. 이제 아이디어는 제가 좀 냈었고, 이 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이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절세를 혹시 해주는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절세를 돕기 위해서 만든 책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하나 어떤 책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하나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물론 김재진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옮기는 건데요. 그 영어로 이제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라는 책을 이제 내신 분인데, 출판사가 이제 오타를 내가지고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100만 부가 넘게 미국에서 팔린 거예요. 근데 출판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100만 부는 일단 팔았는데 우리가 와이프가 아니고 라이프인데, 그래가지고 라이프로 다시 책을 바꿔갖고 이제 쭉 2쇄를 찍었더니 이제 5권이 팔렸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나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근데 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세에 대해서는 그 절세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액세스가 편하게 돼 있는 것들이 많죠. 뭐 상속증여세든 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든 이런 책들은 많은데, 이제 how to 그 change your tax가 아니라 how to change nation's tax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어떻게 교양서로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PPT를 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건가? 책 설명은 제가 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을 내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왜 안 되지? 응? 어떻게 되지? PPT라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 이제 공저자분이 이제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부원장님이신데, 김재진 부원장님과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좀 PPT를 만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날 교보 강남점에서 북콘서트를 했는데, 김재진 부원장님이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진행하셔가지고 김재진 부원장님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우선 그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인류 최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집트에서 이제 기원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원전만 하더라도 코르베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소출한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내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인류 최초의 세금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결국은 뭔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그 주체인 것이고, 또 하지만은 그 절대왕정 시대 때만 하더라도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제 보게 되면 그 권리장전에 이제 의회 승인 없이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제 마그나 카르타의 이제 정신을 받아서 결국은 이 국왕의 절대적인 그런 자의적인 세금 징수권에 대한 하나의 통제 장치로서 법률로, 조세는 반드시 세금을 법률로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생겨나게 됐던 계기죠. 이제 미국 독립선언도 마찬가지로 그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졌고, 프랑스 혁명 역시도 1789년부터 이제 94년까지 있었던 이제 프랑스 혁명사를 보게 되면 그 세금을 둘러싼 계급 간의 갈등이 큰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1계급과 2계급, 그러니까 성직자와 귀족 계급에 대해서 이제 워낙 프랑스도 절대왕정 시절 때 전쟁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루이 16세죠. 루이 16세가 세금을 이제 거두는 과정에서 1계급, 2계급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제 반발이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3계급인 이제 시민, 소위 이제 뭐 프랑스어로는 시토양이라고 하는, 또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 계급들의 그 갈등이 이제 나타났던 계기였는데,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시민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고 귀족이나 성직자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라고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 갈등이 혁명의 발판이 됐다. 그래서 세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권력이 바뀌게 되는 이런 하나의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 이제 서문에 저희가 썼습니다만은 그 애덤 스미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국부론의 저자인 이제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세금의 정의를 크게 가장 좋은 세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equality, 그러니까 공정한 또는 공평한 또는 평등한, 그다음 certainty, 명확한, 그다음에 convenience, 편리함, 그다음에 economy 또는 그 관리나 징수 비용이 낮은 이런 세금을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평등의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명확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조세 법률주의 또는 조세 명확주의, 법률 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징수 비용이 낮다 이런 거는 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균역법을 이제 시행하는 이제 계기가 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호조의 지시를 내린 사항이, 그러니까 씀씀이를 절약해서 국력을 축적하고 또 이제 세금을 고르게 하여 이제 백성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또 하셨던 거고, 이것은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과 맥락이 거의 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리하게 또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씀씀이를 좀 절약해서 국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얘기한 것이고, 세금을 고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평등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죽음과 세금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결국 저희 세금이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세금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커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고, 또 책에는 물론 세금이 안 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실 때도 당연히 부가세가 붙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이제 버신 거에 대해서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술을 드시면 주세,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세. 모든 게 사실 인생의 세금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하나 얘기한 게 이제 세금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이제 주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우리가 납세 의무로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텐데, 납세 의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납세가 가지고 있는, 납세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어를 보시겠지만 세금을 결국 납부한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인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좀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에서 좀 많이 아시는 것이 곧 세금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책에 이제 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이제 그런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좀 세금과 관련된 논쟁들을 좀 정리하면서 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좀 지식들을 많이 좀 보충을 해놨는데, 한 가지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그러니까 저희가 쭉 지금 설명을 드릴 건 소득세, 뭐 법인세부터 쭉 9장 정도의 챕터를 만들어놨는데, 근데 소득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도 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절반이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크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그 근로자 절반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됐을까? 과연 근로자의 50%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초래하게 됐던 이제 계기가 사실은 2013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 나왔던 소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과 또 그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지켜보겠다고 세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세법 체계가 그러니까 2013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소득공제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상 이제 연말정산 하시면은 뭐 근로소득공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거는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번 소득에서 자기가 쓴 비용을 갖다가 빼고 거기서 세율을 곱한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쉬운 이야기겠죠. 근데 그 비용을 빼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비용 중에서 소득에서 그 비용을 뺄 거냐, 아니면은 일정한 자기가 쓴 것만큼에 대해서 비율을 빼줄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인데, 그 전자를 갖다 소득공제라고 하고 후자를 이제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그 고소득층에게 많이 돌아가는 그 전반적인 비용 항목 중에 하나가 그 3대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이제 보험료, 다른 하나가 이제 의료비, 세 번째가 교육비. 그 교육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난 사교육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교육비고요. 뭐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비는 이제 당연히 자기가 병원에 가서 쓴 비용만큼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도 지금 뭐 국민연금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 소득 대체율이나 또는 그 고갈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지금 뭐 보수 언론들을 비롯해 가지고 엄청난 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런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 자체가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보험이나 또는 퇴직연금보험에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 대체가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연금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보험 시장으로 몰리는 그 보험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기가 노후에 대한 소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속 뭐 저축을 하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또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사실 좋은 건 이제 보험이죠. 옛날만 하도 즉시연금보험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또 하나의 개인연금보험 같은 것들, 최대 이제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연간 400만 원까지 부으면은 그 중에서 15% 내지 12%를 공제해주는 이제 그런 개인연금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만 하더라도 다 소득에서 그 부분을 빼줬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고소득자가 혜택을 누리는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 기준을 그 3,45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 그러니까 세금이 크게 안 오르고 3,4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당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많은 중산층 서민들을 좀 건드리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3,450만 원 버는 사람을 가지고서 세금을 또 거둔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하나의 세금 폭탄론이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박근혜 정부 때 이 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갖다 세액공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까지도 다 세금을 세금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좀 과잉하여 세법을 개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도 이 논란이 계속돼 가지고 연말정산 이제 보완 대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세금, 우리나라 세제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2013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 대비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그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한 탓에 거의 50% 가까이, 48%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 45% 정도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48%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 그냥 뭐 저희가 카툰을 하나 넣은 거고요. 뭐 절세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카툰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세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높고 또 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내는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효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이 자영업자들과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자영업자가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지금 사회구조가 됐던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세 편 여기다가 밝혀놨었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과연 봉이냐라고 하는 저희가 의문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요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실제 낸 세금에 대한 실효세율,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종합소득자가 훨씬 더 세율이 더 전반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소득 분배에 대한 개선 효과가 그렇게 세법을 통해 갖고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차이가 그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니계수 개선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세금을 통해 가지고 2차 배분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 갖고 상당히 세금의 그런 재분배 기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밝혀놨습니다. 이제 100점을 벨기에를 100점 기준으로 하고 OECD를 70점을 해서 한국은 한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법인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2장에서 다뤄놨었는데, 제목을 갈라진 공론과 절반의 진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그 작년에 2017년도에 법인세를 고소득 법인에 대해서 그 소득 법인세율을 갖다가 크게 3% 정도를 올렸습니다. 소득 이제 2천억 원 이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 정도를 그 세율을 올렸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거의 한 5년 가까이 그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왜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리냐, 대기업들 법인들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야당, 그 당시 야당 쪽에서는 실제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때 크게 깎아줬는데, 그래서 당시에 거의 이명박 정부는 아마 건국 이래 거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가지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큰 감세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64조 원 정도 가까이 감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경제가 크게 낮은 바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인세가 크게 미친 영향을 받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 주로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차라리 좀 대기업 법인들에게 법인세를 좀 더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좀 국가에 좀 기여할 수 있게끔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에 하나 이제 그림을 이제 저희가 와인을 갖다가 쭉 잔을 위에다 잔을 부어서 와인을 부어서 했는데 현실은 실제로 아래까지 그 와인이 배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좀 카툰을 저희가 집어넣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인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사실은 사회 문제를 구조를 한번 경제 구조의 문제를 보게 되면 다 재벌의 문제가 안 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껴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를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조금 더 대기업 법인들이 더 많은 기여를 사회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법인세를 감면해 줬다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유의미한 통계를 저희가 이 장에서 좀 제시를 하면서 최근에 기업들에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라든지 또는 고용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기업의 고용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혁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을 흡수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데서 법인세를 깎아준 것이 크게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가지고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더 법인세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기업 법인들이 더 법인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책에다가 밝혀놨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제가 이 책을 써서 제일 먼저 쓴 건 제가 이제 좀 쉽게 써야겠다고 해가지고 제 경험은 사실 주세 반배세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제가 썼다가 이제 계속 이제 쓰는 과정에서 하나 제가 재밌게 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종합부동산 세제 정책이 지금 계속 바뀌어가지고 쓰는데 아주 고생을 했던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선 종부세가 왜 세금 폭탄이 됐는가라는 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뭔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특히 언론사들의 프레임이 이 사회의 합리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 이 세금 폭탄의 사실 원조는 그 2005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왜 종합부동산세가 당시에 도입이 됐느냐라는 것이 지금에 일어났던 배경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IMF를 극복하고 2000년 이후로부터 강남의 부동산 값이 거의 그 5 내지 10% 가까이 계속 그 매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강남 그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대 아파트는 40평대가 주인데 그 98년만 해도 그때 제가 기억하던 가격이 4억 5천 정도였는데 노무현 정부 말이 되니까 22억 5천에 5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 하나 있었고 항상 강남이 먼저 과열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로 다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뭐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써나가는데 그걸로도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에 대해서 뭔가 과세를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매물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도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 이 정부의 부동산 관계자들이 또 다른 하나는 그 기존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토지에 대한 이제 종합토지세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종합토지세 과세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지방에 배분되는 구조,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의 영역에 맡겨놨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해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낮을 수가 없는데 낮고 어떤 지역은 충분히 땅값이 비싼데 종부세가 낮고 어떤 지역은 그렇게 지가가 높지 않은데 토지세가 높고 이런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한 개념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지 부분과 또는 아파트, 주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과세하는 형태로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것들은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방균형,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중요한 정치의 모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를 전액 100%를 다 지방 에다가 교부해주는 형태로서 부동산 교부세라는 걸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전부 100% 다 이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부세가 도입됐던 또 하나 아까 배경을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토지의 그 소유 또는 보유와 관련된 불균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한 그 5가구 중에 3가구밖에 안 되는 거죠. 60% 정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정이 되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강남의 이런 부동산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또 원인은 일종의 다주택자들의 여러 가지 임대사업 정책을 양성화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정부가 그걸 풀어준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 또 세제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정책들이 좀 일관되지 않게 지금 나가는 좀 면이 저는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높였다라고 시중에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 다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해찬 당대표가 뭐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뭐 보유세 더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주택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주택의 지금 40%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 또 한국이나 또 부동산이 굉장히 특징이 한국 사람들이 참 땅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래서 부동산이 가계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3 정도의 비율이고,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한 채, 아니면은 좀 아파트와 별개로 이제 땅을 좀 사놨다가 땅이 묶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제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이 가계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셔가지고 주택연금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영목이지론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맡겨서 연금처럼 받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가 요새는 좀 다시 좀 주택연금을 많이 이용하시는 추세인데, 여전히 강남에 특히 이제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같은 거 거의 안 칩니다. 당연히 강남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득이 좀 낮고, 그다음에 오로지 집 한 채 있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좀 추세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당시 세금 폭탄론이 되었는가라는 데서,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세금 폭탄론을 지속적으로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일부 이런 분들이 제기를 했던 문제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프레임은 굉장히 종부세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종부세 대못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이제 강만수 장관이 취임하면서 하면서부터 나쁜 세금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 종부세를 정확히 세율을 반토막을 내고, 당시에 이제 이 공시지가에 따른 이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기준을 갖다가 일종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해서,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과표를 한 20% 자른 겁니다. 과세 표준. 그러니까 자기가 낼 세금의 일종의 공시지가 표준을 갖다 한 20% 자른 건데, 그렇게 하면서 또 세율을 이제 반을 토막을 내고, 이래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종부세 개편 결과 세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고, 또 대상자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41만 정도를 내다가 21만 가까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재벌들 또 재벌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지금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다 표면을 한번 까놓게 보면 결국 다 상속증여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증여라는 것이 결국 자녀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의 문제고, 그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 갖고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당시에 96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CBBW를 이제 그 제3자 인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재용 씨한테 인수를 시켜서 그것을 이제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과세 당국에서 과세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배임죄가 되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다. 결국 그것도 무죄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상속증여세와 관련돼서는 당시에 세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CB라고 하는 건 전환사채, BW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데, 그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주식을 전환하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 가격이 원래 주식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노려갖고 자기가 주식을 팔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근데 저렴하게 사채를 샀다가, 아주 저렴할 때 샀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계속 이제 가치가 증가하게 되니까, 에버랜드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식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시에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건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법 중에 증여세 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보면 재벌들이 벌여놓은 일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재벌이 해서 뭐 계속 증여를 어떻게 탈루할 것인가에 대한 걸 창으로 비유하자면, 정부가 이 모든 증여세법에다가 규정해 놓은 거는 계속 방패만 주주주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세법을 보게 되면은 증여세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규정보다 오히려 예외의 규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모든 이제 내가 내 자녀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 재산을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다 과세를 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법원도 그런 역할을 한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뭐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규정을 굉장히 뭉뚱그려서 해놓고 모든 부가 저 사람한테 이전됐다. 나중에 봤더니 저 사람이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세라는 게 맞잖아요. 저 사람 당연히 소득이 번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조세 법률주의 또는 그 조세의 명확성 원칙을 들어가지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들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과세를 못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면 법원에서는 그 과세를 갖다가 처분을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계속 법이 바뀌어왔던 거죠. 근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증여세 최고 세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50%고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재산이 얼마 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사망한 사람이 2016년도에 28만 정도 됐는데, 사실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2%도 안 됩니다. 5천 명 정도 좀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거의 그 상속세를 1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이렇게 내신 분들은 거의 사실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500억 원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세금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사람들이 낸 상속세, 재산가액과 납부세액을 나눈 걸 보면 한 15% 정도, 14% 정도 되는 실효세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내게 돼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공제가 점점 줄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안 넘어갔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보수 정권 때는 아무래도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경향도 많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게 정경유착에 따라가지고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에 따라가지고 정치 자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벌 민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계속 들어주는 형태로서 상속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사실상
직접 이거는 재산을 갖다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기업의 오너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특히 분들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고, 특히 대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 대한 사전 증여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증여세 플랜들을 많이 짜주고, 그다음 또 대부분 요새는 사실은 강남에 있는 뭐 회계 세무법인들은 이런 상속 설계, 증여 설계를 해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OECD 국가에 굉장히 비해서 우리는 상속세율이 사실 높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은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녀들이 과연 경영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재벌의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층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또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지는 넘어서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아마 거의, 사실 저는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한진해운에서 한진 뭡니까 저기 그 대한항공에서도 나타나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기업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의 지배구조 문제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이게 뭐 전문 경영인 체제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오너 체제로 가는데 가급적 오너의 여러 가지 입김들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쭉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냐.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들을 하고, 반면으로 뭐 고용이라든지 고용 일자리, 또 여러 가지 도덕성, 그다음 사회 어쨌든 노동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질을 좀 개선하기 위한 뭐 노조의 설립에 대해서, 삼성만 하더라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조 설립에 대해서 이제 어용노조 만들고 그다음 노조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과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대타협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생각할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어 있는지는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진 않아갖고, 제가 이렇게 어떤 대타협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글을 좀 썼다가 여기 책에는 제가 그 내용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2007년에도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는 미국 사회의 이제 부의 세습에 대한 증가를 얘기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누진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자본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세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지 않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적인 가치와 이익이 계속 창출되게끔 여러 가지 분업의 사회 구조 속에서 세금을 계속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공하면서는 이제 그 가공한 그다음 제조업에 넘어가고, 제조업은 또 도매상의 물건을 팔고, 도매상은 소매상의 물건을 팔고, 소매상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마다의 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그 과정 하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신데,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일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가세가 큰 이슈가 아닌데, 특히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부가세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부가세율이 높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통상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맥주집에 가셔서 이제 신용카드로 긁었다, 한 10만 원어치 먹었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회사가 이 받아놨던 이 신용거래 대금과 그 다음에 그 신용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부가세 10% 이거를 이틀 내지는 3일 있다가 사업자, 그러니까 가맹점에게 돈을 내주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다 이 사업자, 그러니까 가맹점에게 돈을 넘겨주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놨던 최종적인 부가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될 돈이고, 소비자가 엄밀하게 보면 납부한 돈인데,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통상 이제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무슨 폐업률이 무슨 뭐 기사 물론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자영업 폐업률이 사실 높은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폐업까지 가는 상황이 되다 보면 세금을 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자영업 부가세가 밀리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자영업이 아까 자영업자분들 내시는 건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못 내게 되면은 종합소득세도 못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간 부가가치세가 아까 요거는 제가 이 하나하나 그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 체납건만 그 200만 건이 넘고 체납하는 액수만 사실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를 탈루하면 대부분 이제 종합소득세도 탈루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 갖고 그 부가세의 이 지금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B2C 거래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는 소비자가 낸 세금만큼은 신용카드 거래가 우리나라가 이미 89%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아놨던 세금만큼에 대해서 정부에 납부를 해주고 그것만큼은 이제 몫을 갖다가 이제 그 국가에다 납부를 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나머지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어떻겠냐라고 좀 전환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이제 여기 그 공동 저자 중에 이제 김재진 박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 제도는 좀 도입이 일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점 같은 경우는 탈루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유흥주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가짜 양주 같은 거, 캡틴 큐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막 무슨 발렌타인도 만들고 이런 일이 아직도 있대요. 남대문에서 한대요. 그런 거 먹으면 이제 다음날 막 머리가 깨지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런 대부분 업종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금 탈루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제 그런 형태다. 그래서 탈루를 좀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 형태의 제도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 담배세에 대한 얘기들의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세, 담배 아까 누가 이제 죄악세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세금의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잘못된 외부 불경제 효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익스터널 이펙트를 교정하기 위한 그 또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이든 담배에 이제 붙이는 이제 세금 항목입니다. 가급적 피지 말라고 내지는 가급적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술에 있는 가치보다 주세나 여러 가지 세금이 붙는 항목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맥주만 하더라도 원가가 1,000원이면은 세금만 1,200원이 붙는 겁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예요. 소주와 우리나라 맥주는 현재 지금 종가세라고 해가지고 그 출고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뭐 세금이 이제 주세, 교육세, 그다음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항목이 술에 붙는데 이게 다 합치면 1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의원께서 이제 지금 장관께서 하신 일인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냈었던 게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대선을 좀 치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시고 이제 저도 이제 캠프에 이제 가 있어가지고 일도 했었는데요. 이제 안 되고 나가지고 좀 굉장히 한 3일 정도 이제 멘붕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뭐 휴가 가라.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추스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있다 휴가를 이제 연차를 이제 썼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저기 경제 저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딱 보다가 우리나라의 이런 뭐 맥주의 현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 튜저라는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맥주 산업이 독과점이다. 맥주 맛이 왜 없느냐? 왜 우리나라 맥주가 뭐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냐? 오늘 뭐 지금 대북 특사단 가셨지만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밌어가지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런 맥주 산업에 있어갖고 이런 과도한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기준의 규제.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바뀌어갖고 굉장히 많이 낮춰놨습니다만은 그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 시설 기준 규제가 3,000kl 정도였습니다.
3,000kl라는 쉽게 말하면 3,000톤인데 3,000톤이라고 하면은 그 통상 맥주는 생산 주기가 15일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15일에서 20일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공장을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은 그 한 달에 6,000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저게 72,000톤. 72,000톤이면 절대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1톤짜리 트럭이 72,000개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른 하나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세율의 문제를 크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율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출고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설 수 없는가 환경을 얘기한 거였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맥주라는 게 이제 보리도 해와야 되고 물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보리 이제 메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가 호프를 쓰잖아요. 맥주는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서, 쓴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이걸 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전라남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맥주 보리가.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가격 경쟁력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 수입산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외국의 이런 농작물 회사들도 당연히 많이 사가는 사람한테는 더 싸게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의 오비나 하이트나 이런 데는 만약에 1,000원에 때울 수 있다면 단위당 생산량, 그러니까 단위당 원가를, 중소기업은 2,000원 정도 돼야 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122%를 붙이면 대기업의 맥주는 1,000원짜리가 출고 가격이면 1,200원이 세금이 붙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은 2,000원인데 세금이 2,400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대기업은 2,200원이고 중소기업 맥주가 4,4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당시 지적을 이제 크게 했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일리가 있다. 좀 이렇게 이걸 좀 잘 포장해가지고 주세법, 그러니까 또 당시 의원께서 이제 기재위를 하셨으니까 주세법 개정안을 내면은 좀 시장에서 좀 반응도 좀 있고 좀 재밌게 기자들이 좀 받아서 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히트를 좀 쳤죠. 그래서 그 의원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뭐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의원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던 계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 책에서 제가 밝혀놓은 거는 지금 그 주세라고 하는 게 죄악사의 성격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편돼야 될 방향은 조금 더 이런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하우스 맥주 이런 데도 좀 들어설 수 있고 다양한 술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도 이제 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사를 가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담배세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아까 저거 증세 없는 복지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세금을 안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당시 담배세는 올리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14년도에 그 과정에서 담배에 붙는 그 세금의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면서 이제 담배값이 2,500원이었다가 4,500원까지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전자담배도 많이 피고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세금을 뭐 올리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세금을 올리면 확 올렸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담배라는 게 사실 그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그리고 폐암도 많이 유발하고 여러 가지 뭐 불임 뭐 내지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 간암, 뭐 또 무슨 대장암, 뭐 이런 모든 원인에 담배가 하나 있는데, 물론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전자담배를 핍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담배세를 올리게 되는데, 당시에 이게 그 보건사회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막 하기 위해 갖고 담배세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또 막 했어요, 국회 와서. 근데 그 당시 최경환 장관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그 용역을 맡겼었고, 담배 그 책이 나옵니다만은 8,500원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담배 안 핀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0으로 되는 거예요, 이 담배 소비량이. 그다음에 4,500원일 때는 담배 소비량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아니라 담배 소비와 이 세금을 곱한 전체 세수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4,500원을 올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지 않냐, 국민 건강을 놓고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그래서 14년도에 이제 담배 소비량 이 정도 됐다가 좀 줄기는 했었어요. 근데 16년에 다시 좀 늘었고 17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사실은 2014년도 사람들이 담배 피웠던 양이랑 거의 비슷하게 육박해졌어요. 세금은 더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단지 그때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하면서 또 막 세수 여건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꼼수 증세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국산 맥주에 대한 그 독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그 세정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국세청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세청이 지금 보면은 그 영문 이니셜을 보면은 National Tax Service라고 해가지고 NTS라고 통상 약자로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NTS 합니다. 이제 국세청 공무원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원래는 National Tax Administration이라는 거를 좀 가급적 국민 친화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바꿔놨었던 건데 과연 이제 실제 그러냐? 오히려 이 책에서 밝혀놓은 거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세무조사라고 하시는 것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막 국세청의 당시에 세풍이라고 해가지고 이석희 씨가 국세청 차장이 그랬던 적도 있었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돈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이 없으면 오히려 세금을 내고 이런 데서 하나 예전에 세정기관이 기여한 바가 컸고 그 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이제 끊을 것이냐. 그래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료 요구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19대 국회 넘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국세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인식도 좀 확고해지고 이래서 국세청이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뭐 근로소득, 종합소득, 뭐 그다음 부가가치세, 뭐 법인세, 그다음 거기 보면은 법인세에 또 여러 가지 매출 항목들이 다 있고 또 부가세 낸 게 있고 그러면 뭐 샀는지 뭐 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개인의 의료비 항목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개인정보를 또 보호한다는 가치와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세청을 통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크게 뭐 지금 그 납세자 보호위원회라는 조직도 있고 또 납세자 보호관 담당관이라는 조직도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비아 같은 게 있어요. 그 기업인들에게는. 그래서 세무조사를 이번에도 뭐 자영업자 면제 준다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 뭐 다 환영하는 것처럼 뭐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이 권한이 사실 검찰보다 더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 검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국세청이 많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소득 불균형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면 소득 자료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불과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등부터 우리가 뭐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이제 지금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800만 정도 되니까 1등부터 1,800만 명까지 쭉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개별 구간별로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구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뭐 교육비를 얼마만큼 쓰고 의료비를 얼마만큼 쓰고 이렇게 좀 정밀하게 사실은 데이터를 가공해야 사회 정책이라는 게 조금 더 그 핀셋으로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내면서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사실은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이런 거 가공할 수 있게끔 많이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그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아직까지 1000분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을 갖다 파악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이제 제가 자문위에 가 있었을 때 100분위만 가지고 안 되니까 1000분위를 가공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박광원 의원께서 이제 거기서 받아서 1000분위 데이터 처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럼 내년에 10,000분위 해라. 그 다음에 100,000분위 해라. 이제 계속 늘려나가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기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외부에서 사실은 접속을 해가지고 리소스를 접속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세종시에 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독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집중돼 있음에도 통제를 못 해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탈세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탈세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결국 도덕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탈세를 조장하게끔 누구나 또 그렇게 그림을 만들게 하는 이 사회의 이제 정치 구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때가 정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밝혀놨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탈세는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완비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탈세가 만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저는 크게 그 사람들의 이제 어쨌든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어떻게 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들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때와 같이 이런 촛불 시위가 일어나게끔 만든 환경이 있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낸 걸 갖다가 무슨 그 최순실 씨 같은 사람들 이렇게 무슨 재단 설립하는데 돈 주고 그다음 대기업들도 돈 뜯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런 큰 사회적인 변환과 전환의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도 저는 자발적으로 복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이제 복지 증세에 대한 얘기로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이제 김재진 박사께서 쓰신 건데, 그 복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총사회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해 왔지만 여전히 OECD 국가 대비는 낮고, 또 국민의 행복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이런 상황들을 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제 그 에스핑 앤더슨의 얘기를 하면서 그 복지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복지는 사회적 평등과 연대성을 강조해 한 사민주의 복지 국가에서의 그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 국가에서 이런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막 언론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담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그런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이게 잇따라 부작용이 다 없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방향을 찾겠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정치가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그 덕목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그 고통을 뭐랄까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비유할까요? 그런 과정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고민해 보지 못했던 좀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마련해 가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로서 사실 세금을 어떻게 먼저 거둘 것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지금은 그런 과정에서 딱 과도기에 있고, 그래서 세금도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크게 지금 증세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는 뭐 초과세수가라고 소개하는 개념이라든지, 또 고소득 초고소득자에 대한 뭐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리는 이 정도의 세법 개정안만 단행을 했고요. 전반적인 이런 보편적 복지가로 갈 것이냐, 내지는 또 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에서의 사실 누수라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복지에 대한 체계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근데 저는
그 복지를 우리 복지국가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향점인 것이겠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어떠한 방향의 증세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정치에서도 그 증세를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은 증세인가라는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있는 지금 재정특위에서 일어나는 논의는 사실 아직 굉장히 좀 보니까 그 러프합니다. 논의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리고 보편적인 뭔가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목적을 뭔가 지금 약간 좀 going astray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방향을 좀 바로 잡고 어떠한 방향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헌법 10조와 헌법 34조 2항이라고 하는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가진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의 노력이야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거에 따라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념도 나오고 또 전 세계적인 하나의 세계 인권선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의 바로 복지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책에도 마지막으로 밝혔습니다만은 조앤 K 롤링은 이제 해리포터를 쓴 작가 아닙니까? 근데 조앤 K 롤링이 이혼하고 막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했는데 막 이혼도 하고 그래서 엄청 어렵게 살다가 당시에 이제 편부모 수당이 영국에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서 해리포터를 이제 집필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적인 부호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런 하나의 편부모 수당이 없었다면 이 해리포터라는 또 하나의 산물이 나올 수 있을 건가? 결국은 모든 하나의 그 인간다운 삶을 통한 뭔가 자기 자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사회가 그 개인에게 주는 하나의 그 귀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세금을 통한 하나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런 사회의 논쟁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밝혀놓고 마지막으로 세금의 결국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것이 곧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금 주권 이렇게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